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14주차 강의가 되겠네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요. 이번 강의가 끝나면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될 텐데 15주차에 이제 기말고사를 볼 겁니다. 물론 이제 공지사항으로 블랙보드상에 이제 안내를 하게 될 겁니다. 시험 문제는 이제 배운 데까지 대상이 되고, 이제, 그, 주관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대상으로, 몇 문제 정도, 이렇게, 가급적이면 한 두 문제 정도 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거를 좀 망라해서 성의껏 써주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중간고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한 레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점수를 좋게 주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기말고사는 이제 좀 냉정하게 좀 그 채점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인간관계의 개선 방법,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특히나 이 부적응 관계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의 개선 방법을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인간관계 그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한 방법들을 이제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대화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된다. 무조건 끼어들어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시간에 대화를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을 해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우연한 만남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그런 이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 상대방과 우연하게 마주친 경우에 있어서도 대화를 나누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대화를 나눌 그 적절한 장소를 사전에 알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네 번째는 이제 편안한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화제, 이 화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이 대화 기회를 차단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번 이 대화 기회를 포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공개하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자기 공개하기에 대한 것을 좀 알아봤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이제 깊어짐에 따라서 인간관계는 이제 심화되는 것이고, 따라서 심화되면 좀 더 깊게 서로가 오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특히나 자신을 오픈하는 것이 자기 공개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자신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공개를 많이 할수록 친밀해지기 마련이고, 또 친밀한 사이일수록 또 자기 공개가 증가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서로 신뢰나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는 프로세스가 있다. 그래서 자기 공개 과정을 이제 알아봤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자기 공개하는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친밀해질수록 자기 공개 수준이 이제 깊어지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그 자기 공개는 서로가 쌍방이 있기 때문에
상호 교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 그 수준에 대해서는 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일방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나의 그 자기 공개에 대해서 상대방이 유사한 수준의 자기 공개로 이 호응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자기 공개 수준이 더 깊은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쌍방간 이 균형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어질 관계는 인간관계 형성 단계의 자기 공개인데, 인간관계는 낯선 사람과 첫 만남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만남은 이 서로를 알리는 자기소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첫인상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이러한 첫인상이 앞으로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의 주요한 목적이 바로 자신을 잘 알리고,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호감은 친밀한 인간관계로 발전하는 바로 그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여러 가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죠. 만남의 계기라든지 목적 대상에 따라서 우연한 만남과 어떤 계획된 만남, 또는 사적인 만남과 공식적인 만남, 친목적인 만남과 업무적인 만남이라든지 개인적 만남과 집단적인 만남, 동성과의 만남, 또 이성과 만남, 연장자와의 만남, 또 연하자와의 만남, 이런 등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남의 특성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자기 공개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자기소개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을 어떻게 알리고 소개하는가? 예컨대 여러 사람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나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미팅에서와 같이 처음 만난 이성에게 나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또 취업 면접과 같은 그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나를 소개할 때 나의 어떤 점을 부각시켜서 소개할 건가? 또 나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에 관해 얼마나 상세하고 사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인가? 또 나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자신을 알리고 소개하는가? 그래서 이 첫 만남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는 만남의 목적과 대상을 우선 생각을 해보고 그에 알맞게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자기를 소개할 내용, 그 길이라든지 깊이, 또 방법을 조절해야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동년배와 친목적 만남에서는 자신이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재미있게 농담을 섞어가면서 소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차이가 많은 연장자와의 공식적인 만남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미팅에서 만난 이성에게 마치 취업 면접에서 자신을 소개하듯이 딱딱하고 공식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만나는 대상의 성격과 취향에 따라서 자기소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자유롭고 장난스러운 그 자기소개는 이 근엄한 직장 상사에게 불쾌감을 줄 수가 있지만 어떤 자유분방한 상사에게는 오히려 호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만날 대상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전 지식을 갖추는 것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특성을 잘 알릴 수 있는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신의 이름, 외모, 신분, 성격, 관심사, 취미, 특기 등에 있어서 독특한 점을 잘 부각시키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독특하고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하거나
자신의 독특한 외모로 인한 재미있는 경험을 소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독특한 장점이라든지 경력, 특기 등을 소개하는 것도 좋은 것이죠. 이러한 그 자기소개는 그 상대방이 그 기억에 오래 남아 있어서 그 이후에 인간관계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공동의 관심사나 취미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그 인간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그 실마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그 장점이나 특성을 지나치게 자기 과시적으로 또는 그 자화자찬식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 첫 만남에서 자기소개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상호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적인 만남에서는 일방적이고 장황한 자기소개보다 상대방에게 자신을 소개할 그 기회를 주면서 좀 더 깊이 있고 상세한 자기소개를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첫 만남에서의 자기소개는 초보적인 그런 자기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기공개 수준에 맞추어서 자기소개의 그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좀 더 깊은 수준의 자기공개는 상대방의 자기공개를 촉진하게 되면서 또한 상대방이 좀 더 깊은 수준의 자기공개를 할 때는 나도 자기공개의 수준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첫 만남에서 지나치게 사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깊은 수준의 자기공개는 상대방에게 암묵적으로 같은 수준의 자기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이 자기소개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외모, 또 옷차림, 또는 그 자세, 또는 몸짓 이런 것 등의 그 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그런 점에서 특히 유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그 비언어적인 특성과 행동을 통해서 그의 다른 특성을 추리하면서 첫인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만남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적절한 옷차림새를 하고 예의를 지키는 이 행동거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소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컨대 이성과의 첫 만남에서 지나치게 성의 없는 옷차림새로 나타난다든지 직장 상사 앞에서 다리를 꼬고 자기소개를 하는 그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특성을 잘 알릴 수 있는 자기소개 방법을 한번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라든지 외모, 신분, 성격, 관심사, 취미, 특기 등에 있어서 독특한 점을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재치 있는 자기소개 방법을 개발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만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날 상대에 따라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흔히 여러 사람이 모인 상황에서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의 어떤 점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소개 내용을 미리 생각해보고 때로는 연습해 볼 필요도 있죠. 자기소개를 반드시 재미있고 인상 깊게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담감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자기소개를 방해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잘 알리고 이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지속적인 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세는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인간관계 심화 단계에서 자기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잦은 만남을 통해서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러한 그 대화와 교류의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인간관계 심화가 결정되는 것인데, 흔히 초기의 인간관계에서는 그 자신에 대한 피상적이고 긍정적인 정보를 공개하게 되지만은 점차 인간관계가 진행되면서는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심화 과정에서는 흔히 개인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공개되는데, 인간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신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개인적인 내용들이 공개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정서적인 그런 관련성이 높은 주제들일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지니면서 살아가죠. 따라서 자신에 관한 밝은 면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공개할 수 있지만 어두운 면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거나 숨기려 하기 십상입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고민이나 갈등, 자신의 단점과 약점, 가족의 문제나 갈등, 또 적응상의 그 문제, 열등감이나 심리적 장애 등과 같은 그런 내용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이 삶의 어두운 측면들은 이 개인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정서적인 위로와 지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이 타인의 존재가 소중한 이유는 바로 삶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밀감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깊은 수준의 자기 공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기 공개는 상대방의 자기 공개를 촉진하게 되므로 서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개인적인 주제의 자기 공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경청하고 공감하며 이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을 때 서로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되면서 그러한 인간관계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공개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공개를 주저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을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공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탐색하고 타진합니다. 그리고 그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에게 좀 더 깊은 자기 공개를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사람들은 이 타인의 개인적 고민을 털어놓을 때 이를 그 자신에 대한 어떤 호감과 신리로 받아들이는 이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수준의 자기 공개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부정적 반응보다는 긍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 심화 과정에서 공개되는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과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지만은 이를 투명하게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이성관계에서 상대방을 그토록 좋아하면서도 그러한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간헐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불쾌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타인과 교류하는 과정에서도
이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를 투명하게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인간관계의 심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감정과 생각들을 공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에서 자기 공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서로의 속마음을 알게 됨으로써 이 어떤 불필요한 그 감정과 긴장 그리고 갈등 이런 것을 감소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공개하기의 연습에 필요한 내용들이 이를테면 이제 거기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처음 만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을 5분간 소개해야 할 경우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자기소개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미팅이나 소개팅과 같은 이성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상황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 또 오래도록 사귀었지만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고 있는 친구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연습으로 자기 공개하는 데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이게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공개하는 것은 이 호감과 애정의 그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강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상대방은 이 자신이 어떤 행동이 이러한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러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 교류가 증진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 이건 역시 적절하게 잘 공개되면 서로의 그 이해를 높이게 되고 인간관계를 심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공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느낌 그리고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타인의 행동에 대한 평가나 이 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컨대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경우에 자기 공개는 바로 당신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난 마음이 아팠다 라고 자신이 그 정서적 체험을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공개를 통해서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주는 부정적 효과, 이것을 인식함으로 해서 그러한 행동을 자제하게 되고 그 결과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기 공개는 그래서 자신이 깊은 속마음을 내어 보이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내어 보인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서로를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친밀감과 신뢰감이 깊어지며 결과적으로 깊은 인간관계로 발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청하기와 반응하기입니다. 이 경청하기 쉽지 않죠. 또한 반응하기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서로의 그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는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교류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성껏 경청하고 수용적으로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잘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고 공감적으로 반응을 보여주는 일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경청과 공감적인 반응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의사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함으로 해서 인간관계를 심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청하기부터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대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행위와 말을 듣는 행위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 대화 과정에서 우리 감정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말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입니다. 나의 말을 정성껏 경청하여 수용함으로써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리는 긍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원숙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기보다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경청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스스로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나의 말을 많이 하는 편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듣는 편인가? 나는 상대방의 말을 인내심 있게 잘 듣는 편인가? 나는 진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반박하고 비난하지는 않는가? 나는 나의 말을 잘 경청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가? 상대방의 나의 말을 어떻게 경청할 때 그가 내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 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가?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진지하게 듣지 않으면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되는가? 이와 같이 일상적인 대화를 관찰해 보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데에 더 열을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띤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 공허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상대방으로부터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공감적으로 반응함으로 해서 깊은 수준의 대화가 가능하고 그 결과 인간관계가 심화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집중하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이 관심을 나타내는 자세 또는 눈맞춤, 적절한 신체적 움직임, 산만하지 않은 그 환경의 조성 등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것입니다. 잘 경청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행동적 특징을 나타냅니다. 말하는 상대의 눈을 쳐다보며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에서는 눈동자가 커지고 고개를 끄덕이며 상체를 상대방 쪽으로 기울이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으며 그의 말에 존중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함으로 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촉진시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주의를 돌려서 두리번거린다든지 하품을 한다든지 상체를 젖혀서 팔짱을 끼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주게 되고 때로는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흔히 경청할 때 시선을 처리하는 일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눈맞춤을 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선을 적절히 옮기면서 상대방의 눈이나 얼굴에 시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 상대방의 말을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간헐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격려를 하고 때로는 이야기를 기다리는 침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어떤 소극적 경청과는 달리 적극적 경청이라고 하는 그런 데에는 듣는 사람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모호한 부분이나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촉진하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격려하는 이 반응, 예컨대 그렇지, 재미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나,
이러한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이 말하는 주제에서 빗나간 어떤 질문이나 성급한 평가적 판단, 이런 것은 대화를 위축시키게 되기 때문에 주의할 사항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이 침묵으로 기다려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경청하기에는 상대방의 말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한 이야기를 간략히 요약하거나 부연하고 때로는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감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한 바를 확인하며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표현하는 등의 능동적 반응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경청 행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정한 관심과 깊은 이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좀 더 깊은 수준의 자기공개를 하게 됨으로써 인간관계가 심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세 가지 노력, 첫 번째 상대방에게 주의 집중하기, 두 번째 이야기를 따라가기, 세 번째 적절한 반응하기, 이런 것은 이 적극적 경청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경청하는 일은 상대방에게 화제의 주도권을 맡기는 일인데 상대방의 이야기가 지나치게 길거나 부적절하지 않는 한은 그가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히 대인 기술이 부족한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 도중에 부적절하게 화제를 갖다가 갑자기 돌리거나 엉뚱한 새로운 주제를 꺼내서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만듭니다. 아울러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수용적인 태도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르더라도 성급하게 반박하거나 비판하기보다 수용적인 태도로 충분히 듣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견을 갖게 된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듣는다면 이는 매우 성숙한 경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는 나중에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도 않고 섣불리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행동은 원활한 대화를 방해하므로 매우 주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응하기입니다. 공감하기죠. 이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공감하며 지지해주는 반응이 필요한 것이죠. 인간관계는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고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공감적으로 존중하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가는 것이 원활한 인간관계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달되어 공감되었다고 느껴졌을 때에만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뒤돌아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활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바로 공감적인 태도입니다. 공감, 엠퍼시죠.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느끼는 것을 말하며 이 대화를 촉진하고 인간관계를 심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즉, 이 공감적 반응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 관점에서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면서 이렇게 자신이 느낀 바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공감인 것입니다. 이 공감적 반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상대방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나와는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 상대방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탐색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 성숙하고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이 공통적인 특징, 이것은 대부분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공감을 위해서 이 상대방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감정과 생각을 잘 포착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이 수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표현한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그런 그 상대방의 기분 또 그 감정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되면 상대방의 감정이 좀 더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타인의 이름을 자신의 타인의 그 아픔을 갖다가 자신의 그 아픔처럼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공감적인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감의 이게 마지막 요소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과 자신에게 느껴진 감정을 잘 전달하는 일입니다. 즉 자기가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모르면 효과가 없는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기분과 감정을 함께 느끼면서 이런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컨대 이 부모의 심한 갈등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친구가 이야기했을 때 너희 마음이 참 많이 아팠겠구나.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네가 참 참담하고 우울했겠다. 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내 마음도 참 아프다. 와 같은 이런 반응이 공감적 반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적 이 반응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깊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상대방이 깊이 헤아려 이해해 줄 때 우리는 충분히 이해받았다는 진한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그렇게 공감적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매우 의미 있는 존재가 되면서 흔히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나 또는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감은 특히 상대방이 곤경에 처해 고민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매우 강력한 치유적 효과를 지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신의 고통을 자신과 같이 느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고통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감적 반응은 자기 공개를 촉진하여서 좀 더 깊은 수준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게 됩니다. 깊은 수준의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정서적 교감을 하게 됨으로써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깊어지고 인간관계가 심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공감적 반응을 하는 일이 이제 쉽지 않은데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꾸준한 노력, 이 노력을 통해서 공감 능력이 증진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 친구 사이인 A군과 B군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A군은 1년 동안 사귀어 오던 그 이성 친구와 최근에 헤어지고 나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서 B군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그 심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군이 실연에 대한 괴로움을 이야기할 때 B군이 반응하는 세 가지 방식을 살펴봅니다. 만약 당신이 A군이라면 어떤 경우에 상대방으로부터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보죠. 대화를 이렇게 첫 번째 대화를 이렇게 나눕니다. 편의상 영미라고 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영미입니다. 영미랑 헤어지고 나서 요즘 무척 힘들어. 잊으려고 해도 자꾸 영미와 즐겁게 지내던 때가 생각나고
요즘은 공부를 하려고 책을 들여다봐도 자꾸 영미 생각만 나니 어떡하니? B군이 얘기를 합니다. 자식, 실현했다고 그렇게 헤매냐? 실현당한 게 어디 너 하나냐? A군,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안 이런 걸 어떡해? B군, 야, 잊어버려. 다른 애 하나 소개해 줄게. 야, 우울하게 만드는 얘기 그만하고 딴 얘기 하자. 이렇게 첫 번째 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는 이런 것입니다. A군이 얘기합니다. 영미랑 헤어지고 나서 요즘 무척 힘들어. 잊으려 해도 자꾸 영미와 즐겁게 지내던 때가 생각나고, 요즘은 공부를 하려고 책을 들어봐도 자꾸 영미 생각만 나니 어떡하니? B군, 지금은 그 애랑 헤어지고 힘들 때니까 공부하는 건 잠시 접어두고 쉬어봐. A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걔 생각이 더 나는데? B군, 그럼 기분 전환 겸 해서 어디 여행이나 떠나봐라. A군, 그럼 지금 이런 기분으로 이 여행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B군, 그럼 새로 연애를 해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잊혀지겠지. 이렇게 대화의 패턴입니다. 두 번째 패턴. 그리고 세 번째 패턴입니다. A군, 영미랑 헤어지고 나서 요즘 무척 힘들어. 잊으려고 해도 자꾸 영미와 즐겁게 지내던 때가 생각나고, 요즘은 공부를 하려고 책을 들어봐도 자꾸 영미 생각만 나니 어떻게 하지? B군,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애였는데 헤어졌으니 당연히 심란하겠지. 마음도 안 잡히고. A, 요새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마음을 잡으려고 해도 잘 안 돼. 나를 버리고 떠나간 걔가 밉기도 하고, 내가 걔한테 너무 심하게 해서 떠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문제가 많은 놈인가 봐. B군, 네가 마음의 충격이 큰 모양이구나.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혼란스럽고. A군, 요즘은 뭐 공부고 뭐고 다 무의미하게 돼. 에, 차라리 어디 산 쪽에나 들어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휴학을 해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 B군, 요즘 내 마음이 오죽이나 괴롭고 허전하겠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 거야.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내 마음도 아프다.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을 한번 살펴봤죠. 여러분들은 이제 각 그 대화의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를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하기는 바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이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의도, 또 생각,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그러한 내용을 전달을 받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도나 생각을 원활하게 주고받으면서 긍정적인 감정이 교환되는 그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만한 인간관계의 필수적인 바로 요소가 되는 것인데, 반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인간관계는 결국 약화되거나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의도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나의 의도를 왜곡하여 받아들인 경우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으로 진전되게 됩니다. 자신의 의도, 생각, 감정을 분명한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타인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한 인간 대인 관계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대인 기술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 의사소통 과정과 구성 요소입니다.
누차 얘기를 했지만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발신자, 샌더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달 내용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자, 리시버에게 전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바로 의사소통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이 다음과 같은 6가지 구성 요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요소는 발신자 측면인데,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생각, 감정으로서의 의사소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발신자죠. 그 두 번째는 이러한 이 심리적 의도나 생각은 결국 구체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된 메시지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바로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전달 매체를 통해서 수신자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신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직접적인 언어적 전달, 그리고 타인을 통한 간접적 전달, 또 핸드폰이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전달 경로를 통해서 수신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네 번째는 수신자는 메시지 의미를 해석합니다. 즉, 이 메시지에게 담겨져 있는 발신자의 의도, 생각, 감정을 해석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 해석 과정을 통해서 이 파악된 발신자의 생각과 감정이 최종적으로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죠. 발신자의 생각이나 감정이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개입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방해 요인은 발신자의 미숙하고 부적절한 이 표현 방식, 전달 매체의 불완전성 및 방해 요인, 이런 것들이 또 수신자의 왜곡된 해석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 요인들은 발신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나 생각이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을 바로 이제 도식으로 그려냈는데, 아래 표에 도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샌더의 입장에서 발신자의 의도, 생각, 감정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인코딩 하는 거죠. 메시지로 전환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전달 매체로서 채널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다음에는 이제 이 디코딩 하는 겁니다. 메시지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수신자에게 전달된 발신자의 그 생각과 감정, 이것을 리시버 하는 겁니다. 리시버가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성 요소가 그런 다음에 효과적인 소통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첫 번째가 발신자로서의 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자신의 의도, 생각, 감정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바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생각, 감정을 갖다가 적절한 메시지로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 매체의 경로를 갖다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자신의 그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관한 이 피드백을 받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다섯 번째는 의도나 어떤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다라고 하는 거죠. 비언어적인 것은 앞서서 얘기한 바와 같이 얼굴 표정이나 눈 맞춤, 목소리 높낮이, 또 몸동작 등과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은 바로 이 메시지 내용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신자에게 자신의 의도나 감정을 확고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적인 전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 1교시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